오스만 제국의 황궁 하렘, 성스러운 벽과 실크 커튼 뒤에 숨겨진 그곳에서 술탄은 헝가리에서 예멘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제국을 최고의 권력으로 다스렸습니다. 그곳에는 당시의 도덕과 권력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비밀스러운 세계가 존재했죠. 우리가 말하는 건 유럽 여행자들이 매혹되어 만들어낸 단순한 동양의 감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궁정의 가장 개방적인 무슬림 연대기 작가들조차 충격을 받은 문서로 기록된 실제 관행들이죠. 호박향과 향로로 가득한 미로 같은 살롱 안에서 온갖 출신의 여인들은 음모를 꾸미고 사랑하고 베르사유의 방탕한 귀족들조차 얼굴을 붉힐 만큼 대담하게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환관들은 단순히 거세된 경비원이 아니라 이 욕망과 위반의 네트워크에서 놀라운 역할을 맡았죠. 후궁들은 비밀 암호, 금지된 의식,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스탄불의 밤이 내리고 뮤에진이 마지막 기도를 외칠 때 토프카프 궁전의 개인 집무실에서 진짜 쇼가 시작됐어요. 그곳에선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현대인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얽혔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단순히 섹스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 권력, 그리고 사람을 소유물로 만들고 욕망을 정치적 화폐로 바꾸는 시스템 속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인간 본성에 관한 거였죠. 이 매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에 푹 빠지기 전에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교과서 너머의 역사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요. 그리고 아래의 댓글로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지금 당신 도시의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이 커뮤니티는 전 세계로 뻗어 있고 시간대와 국경을 넘어 이런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게 정말 멋지니까요. 오스만 제국의 황궁 하렘은 술탄이 아내와 후궁들을 두는 곳으로 서구의 상상력이 묘사하곤 했던 그런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국 안의 하나의 소규모 국가, 복잡한 정치 기관이었죠. 수백 명의 여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엄격한 계층 구조, 내부 경제, 행동 규범이 있었어요. 키르카시아와 조지아의 노예 시장에서 데려온 어린 노예 소녀들부터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공주들까지 모두가 잔인한 동화 과정을 거쳐 과거의 정체성을 지우고 제국의 게임 속 말로 변했죠. 현 술탄의 어머니인 발리데 술탄은 이 여성의 우주를 철저히 통제했어요. 누가 술탄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언제 다가갈 수 있는지를 결정했죠. 소녀들은 8, 9살의 어린 나이에 도착해서 유혹의 기술뿐 아니라 음악, 시, 자수, 심지어 정치 전략까지 훈련받았어요. 술탄과의 단 한 번의 밤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너무나 치열해서 공식 규칙을 완전히 뒤엎는 기묘한 동맹과 비밀 관행들이 생겨났죠. 오스만 문서들을 보면 여인들은 공식 구조와 병행해 자신들만의 쾌락과 친밀함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이슬람 정통의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는 에로틱한 지하 세계였죠. 하렘의 방들은 술탄의 침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제한된 구역으로 나뉘었고 각 문은 추가적인 특권과 위험을 상징했어요. 외부 세계와 여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이 건축적 미로는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고립 덕분에 위반의 문화를 꽃피웠죠. 하렘 내 여인들 간의 동성애적 관계는 단순히 용인된 수준을 넘어 이 폐쇄된 시스템의 논리 안에서 어느 정도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종교적 감수성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매하게 표현했지만 젊은 후궁들과 그들을 궁정의 비밀을 가르친 베테랑들 사이에 특별한 우정을 자주 언급했죠. 이런 관계는 남성의 부재 속 단순한 위로를 넘어 수십 년간 지속되는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고 제국의 정치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강력한 여인의 후원을 받은 후궁은 자신의 미모나 능력만으로 올라가는 이들보다 계층을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컸죠. 궁전의 터키식 목욕탕은
이런 만남의 특권적인 무대였어요. 정화와 신체 관리라는 명목 아래 여인들은 환관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신체적 친밀함을 탐구할 수 있었죠. 하렘 여인들이 쓴 시들은 오스만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데 이성애를 묘사하던 고전 시인들과 같은 화려한 언어로 동성 간의 열정을 노골적으로 노래했어요. 16세기의 한 하세키 술탄은 자신의 시녀 중 한 명과 수년간 관계를 유지했고 주인이 궁전에 있을 때는 다른 밤의 동반자를 거부하기까지 했죠. 하렘 생활의 이런 면은 여인들이 술탄의 관심을 기다리는 수동적 피해자라는 단순한 서사를 완전히 뒤엎어요. 그들은 금빛 벽 안에서 자신만의 애정, 쾌락, 심지어 진정한 사랑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 금지된 욕망의 극장에서 환관들의 역할만큼 불안한 것도 없어요. 거세가 욕망과 성적 능력을 완전히 없앤다고 믿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유럽 대사들이 궁정의 비밀을 뚫고 남긴 기록과 의학 문서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줘요. 모든 환관이 완전히 거세된 건 아니었죠. 일부는 고환만 제거하고 음경은 그대로 남겨진 백인 환관이었어요. 이들은 사정을 할 수는 없었지만 쾌락과 발기를 느낄 수 있었고 하렘 안에서 모호한 존재가 됐죠. 이론상 무성애자로 여겨졌던 이 경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후궁들도 있었어요. 더 철저히 거세된 흑인 환관들도 공식 선전이 그려낸 천사 같은 순수한 존재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들은 여인들의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정보, 선물, 심지어 마약의 흐름까지 통제하며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어요. 이 권력은 의존과 때론 학대의 역학을 만들었고 공식 기록은 이를 숨기려 했지만 편지와 행정 메모에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환관들이 자신만의 총의 후궁을 두고 보호와 이익을 대가로 동반자와 대안적 친밀함을 요구한 사례도 기록돼 있어요. 하렘 안에서 처녀성은 술탄에게 아직 소개되지 않은 여인들에게 요구됐고 오늘날 명백히 성적인 행위로 여겨질 것들이 기술적으로 처녀막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용인됐죠. 하렘에 아프로디지악, 마약, 자극제가 도입되면서 또 다른 위반의 층이 쌓였어요. 현대 역사가들이 이제야 풀기 시작한 이 문제는 궁정의사들이 제국 전역에서 가져온 재료, 아나톨리아의 아편, 이베리아 반도의 칸타리스, 실크로드를 통해 온 동양의 이국적인 혼합물로 복잡한 물약을 만들었다는 기록에서 시작되어 공식적으로는 후궁의 출산율을 높이거나 여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거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쾌락적인 목적이었죠. 이런 약물에 접근한 여인들은 술탄과의 드문 만남에서 인상 깊게 보이려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비밀 쾌락 네트워크에서 경험을 강화하는 데도 썼어요. 권력 있는 여인들의 침소에서 열린 밤의 파티들은 종교 행사나 생일 축하라는 명목으로 참여자들이 억제를 풀고 의식을 바꾸는 약물을 섭취했죠. 낮의 감시에서 벗어나 약물의 영향 아래 하렘의 엄격한 계층은 일시적으로 무너졌고 낮에는 상상도 못할 행위들이 거의 의식처럼 가능해졌어요. 16세기 초 발리데 술탄은 국가 기밀보다 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레시피를 가진 전용 연금술사를 뒀죠. 일부 공식은 중독성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아프로디지악 효과가 있었고 이는 또 다른 통제 도구가 됐어요. 약물 접근을 쥔 자가 여인들의 충성과 행동을 좌우했으니까요. 경쟁자들로 변할 뻔한 여인들을 통제하는 거죠. 이 모든 건 토프카프의 대리석 복도에 불이 꺼질 때 시작된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렘 여성들의 관행이 이미 오스만 도덕관을 뒤흔든다면 술탄이 일상적인 관행에 지쳤을 때 개인 침소에서 벌어진 일들은 절대적 권력 아래 인간 본성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술탄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지상에 있는 신의 그림자, 생사여탈권을 가진 신의 대리인으로 교육받았어요. 이런 전능감은 필연적으로 성적 영역까지 뻗쳤죠.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해 유럽의 운명을 바꾼 메흐메드 정복자는 수백 명의 하렘 여인들로도 만족하지 않고 당시 지중해 문화에서 완전히 드문 건 아니었지만 사회적 수용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젊은 남성들을 곁에 뒀어요. 술탄은 밤새 이어지는 과음과 하시시로 가득한 낭요에 참여했죠. 이슬람법이 엄격히 금지한 술과 결혼 외 성관계를 공식적으로 다스리는 제국 안에서요. 위선은 어마어마했지만 술탄의 권력이 절대적이어서 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런 파티에 참여하는 건 특권이자 치명적 위험 봇. 취하고 취약한 순간 술탄을 불쾌하게 하면 다음날 아침 즉결 처형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축제를 목격한 베네치아 대사들은 매혹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유럽의 동양의 이국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이 권력 구조 안에서 동일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늘날 체계적 학대로 인식할 상황들이 이어졌죠. 전쟁에서 포획된 젊은이들, 남녀 모두 술탄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졌고 그의 욕망을 거부할 선택지는 없었어요. 일부 술탄은 처녀, 남녀 모두를 선호했고 새로운 수집품에 대한 수요는 전문 노예 시장을 키웠죠. 이런 경험에 심리적 상처는 당시엔 인식되지 않았지만 궁전을 탈출해 나중에 이야기를 전한 이들의 기록에 간접적으로 드러나요. 솔리만 장엄왕의 총애를 5년간 받다가 자유를 산 세르비아인 청년은 궁전 내 성폭력이 너무나 정상화되어 피해자들마저 생존을 위해 이를 내면화했다고 증언했죠. 이 시스템이 남긴 세대 간 트라우마는 군사적 정복이나 건축적 성취에 초점을 맞춘 역사책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술탄의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지위와 보호를 얻었지만 실수나 말 한마디로 실크끈에 목이 졸려 궁전의 번거리 처형자들이 조용히 처리하는 위협 속에 살았죠. 합법화된 형제 살해는 이 어두운 그림에 또 다른 공포를 더했어요. 새 술탄이 즉위하면 내전 방지를 위해 모든 형제를 처형하는 게 관례였고 메흐메드 정복자가 이를 법으로 정했죠. 후대의 술탄들은 이를 극단으로 밀어붙였어요. 1295년 즉위한 메흐메드 3세는 19명의 형제, 일부는 갓난아기였죠. 를 목 졸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공식 역사는 이런 대량 처형이 하렘의 성적 정서적 역학에 끼친 영향을 말하지 않지만 처형된 왕자들의 어머니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았어요. 태아가 술탄의 죽음 전에 태어나면 절대 권력의 열쇠가, 형제가 먼저 즉위하면 사형 선고가 됐으니까요. 이는 후궁들 간 절박한 동맹, 독살, 경쟁자의 비밀 유산, 심지어 처형자 뇌물까지 나왔죠. 일부 여인들은 어차피 아들이 죽을 거라 여기고 다른 후궁이나 환관과의 신체적 위로를 찾았어요. 극단의 압박 아래 도덕적 가치가 완전히 붕괴한 절망의 형태였죠. 권력 이행기, 하렘은 집단 히스테리의 소용돌이로 변했고 평소엔 상상도 못할 행동들이 일상이 됐어요. 17세기 프랑스 기록엔 아들이 처형된 후궁들의 대량 자살이 언급되어 일부는 방 창문에서 몸을 던졌고 다른 일부는 거의 의식적인 집단 독극물 섭취로 생을 마감했죠. 가장 불안한 건 이 성적 폭력 시스템이 데브시름의 제도를 통해 궁전 밖으로 확산된 거예요. 발칸과 아나톨리아에서 8살 어린 기독교도 아이들이 가족에게서 납치돼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예니체리나 행정관으로 훈련받았죠. 훈련소와 궁전 학교에서 이 청년들은 상급자들에게 체계적 소아성애의 희생자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베테랑 병사와 신병 간 관계는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할 패턴을 따랐죠. 보호와 승진을 성적 호의로 교환했어요. 일부는 대제국 고위직, 데비지르나 군사령관에 올랐지만 트라우마를 끌어안고 학대 순환을 이어갔죠. 예니체리 사령관들의 서신은 특정 민족이나 지역의 청년을 상품처럼 다루며
선호를 노골적으로 밝혔어요. 오스만 제국의 이런 면에 대한 역사적 침묵은 거의 귀를 막을 정도예요. 이를 인정하면 평화적 공존과 종교적 관용의 편한 서사를 뒤흔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절대 권력은 취약한 이들의 성적 착취를 허용하고 조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오늘날엔 인류에 대한 범죄로 간주될 규모였죠. 하렘의 여인들과 남성들만 이 성적 위반 문화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이론상 보호받고 숭배받아야 할 오스만 공주들조차 놀랍도록 복잡한 현실을 살았고, 이슬람의 여성적 겸손 개념을 뒤흔들었죠. 공주는 정치적 동맹이나 충성스러운 신하 보상으로 결혼했지만 궁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 환관, 하인, 심지어 하렘 시절의 후궁들로 구성된 수행단을 데려갔죠. 이 공주들은 자신만의 소규모 궁정을 유지하며 때론 궁전의 관행을 증폭시켰어요. 16세기 한 공주는 공식적으로는 시녀와 하인으로 묘사된 50명 이상의 젊은이들로 자신만의 하렘을 꾸렸고, 실제로는 그녀가 중심인 에로틱 커뮤니티였죠. 이런 성별 권력 역전은 공주들의 지위가 제국 계층의 많은 남성들을 초월했기에 가능했어요. 외국 대사들은 공주들을 알현하며 노골적인 성적 대화, 이중적 농담, 유럽의 숙련된 궁녀들조차 당황할 만한 에로틱 지식을 접하고 놀랐죠. 가장 매혹적인 건 공주들이 제국 여성들 사이에서만 유통된 비밀 에로틱 문학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성적 체위, 여성 간 상호 쾌락 기술, 심지어 각종 물건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상세히 묘사한 필사본 사파들은 엘리트 여성들에게 귀한 선물로 배포됐어요. 향기로운 정원 같은 고전 아랍페르시아 매뉴얼의 단순 번역이 아니라 오스만 여성들이 자신들의 현실에 맞춰 창작한 오리지널 작품이었죠. 일부는 외교관이나 대담한 학자들이 비밀리에 제국 밖으로 반출해 유럽 사설 컬렉션과 기록 보관소에 남았어요. 사파는 놀라울 정도로 노골적이었죠. 이성애뿐 아니라 여성 간 만남, 베네치아 유리나 아프리카 상아로 만든 딜도, 다수 파트너의 그룹 장면까지. 해부학적 디테일과 여성 쾌락에 대한 관심은 당시 유럽을 능가했어요. 하렘에 보호된 공간에서 엘리트 오스만 여성들은 여성 신체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키웠죠. 산파와 치료사들은 의료뿐 아니라 피임, 필요시 유산 유도, 성기능장애 치료 조언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엘리트 여성들의 성적 자유는 하렘 계층 최하층의 노예와 한여들의 현실과 극명히 대조됐어요. 공주나 술탄의 총애는 자신의 선호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하위 계층 여성들은 모든 방향에서 학대에 완전히 노출됐죠. 하렘 하위 구역을 통제한 환관들은 감독 아래 젊은 노예들을 성적으로 착취했고, 신고하면 피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상류 여성들은 때론 명백한 강압을 호의나 선물로 위장해 노예들을 성적 만족에 이용했죠. 총애받은 후궁의 접근을 거부한 노예는 더 나쁜 운명, 지방도시의 매춘굴이나 가혹한 가사노동에 처해질 수 있었어요. 이런 착취 계층은 하렘을 여성연대나 상호 합의된 성적 착취의 공간으로 이상화할 수 없게 만들죠. 근본적으로 권력 시스템이었고, 권력이 적은 이들은 상위 계층에 의해 끊임없이 희생됐어요. 여성 간 권력 관계라 해도 덜 학대적이거나 용인될 수는 없었죠. 환관이나 궁전 남성들과 임신한 노예들은 끔찍한 운명에 처했어요. 위험한 방법으로 강제 유산을 당하거나 상급자의 치욕을 숨기기 위해 비밀리에 살해됐죠. 터키식 공용 목욕탕, 한맘은 공식 기록이 무시하려 했던 성적 규범이 끊임없이 협상되고 위반되는 또 다른 공간이었어요. 성별로 분리됐지만 엘리트 전용 한맘 방문은 궁정 밖 불가능한 만남의 기회였죠. 하렘 출신의 나이든 여성 중개자들이 궁정 여성과 외부 파트너를 연결했어요. 엄격히 금지됐지만 너무 흔해서 전문 용어까지 있었죠.
위험은 어마어마했어요. 여성은 목졸림, 남성은 고문 후 사망. 하지만 수요가 워낙 커서 시스템은 지속됐어요. 남성 접촉이 술탄이나 환관 외엔 없던 여성들, 처형된 왕자의 젊은 과부들, 나이 많거나 무능한 남성과 결혼한 공주들, 모두 공식 구조가 허용하지 않는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려 했죠. 짙은 증기, 다중방, 사회적으로 용인된 나체 문화의 한맘은 완벽한 핑계였어요. 일부 여성은 정교한 우편망, 뇌물, 현대 첩보 작전 뺨치는 계획으로 수년간 외부 연인을 유지했죠. 이런 비밀 네트워크가 발각되면 그 결과는 제국의 화려함 뒤 잔혹한 얼굴을 드러냈어요. 궁정 밖으로 새어나온 성 스캔들은 정부를 전복하고 제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만큼 강력했죠. 가장 유명한 건 16세기 코셈 술탄 사건이에요. 그리스 출신 노예에서 오스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섭정으로 올라간 그녀는 정치적 적들에게 궁 안팎의 연인, 심지어 비밀리에 만난 젊은 예니체리까지 뒀다고 비난받았죠.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그런 비난이 제기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여성 선격이 두려움과 정치적 무기로 활용됐음을 보여줘요. 코셈은 결국 궁정 음모로 경쟁 며느리 충성파 환관들에게 커튼으로 목 졸려 살해당했고 시신은 알몸으로 발견됐어요. 연대기 작가들이 죽음에서도 그녀를 굴욕하려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디테일이죠. 코셈의 운명은 오스만 제국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줘요. 여성은 막대한 권력을 쌓을 수 있었지만 항상 외줄 위를 걸었죠. 부적절한 성적 행실, 비난 하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어요. 남성은 수백 명의 성 파트너를 가져도 문제없었지만 권력 있는 여성은 단 한 명의 허락되지 않은 연인 의혹만으로 처형당했죠. 간통이나 기타 성적 위반으로 기소된 여성들의 처형은 공포와 통제를 위한 장관이었어요. 가장 악명 높은 건 보스포러스 해협에 익사시키는 거였죠. 돌주머니에 담겨 사형 집행인의 배에서 흐린 물로 던져줬어요. 그전엔 종종 공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아 다른 이들을 연루시켰죠. 고문받는 후궁은 고통을 멈추려 뭐든 말했고 고문자들이 원하는 대로 연루자를 지목했어요. 이런 고문의 성적 요소는 의도적이고 굴욕적이었죠.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알몸으로 검사받고 집행자들이 허락되지 않은 성행위 흔적을 큰 소리로 묘사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에로틱 굴욕의 쇼로 만들었어요. 오스만 기록 보관소의 처형 기록은 시스템적 사디즘을 드러내죠. 때론 기소된 여성과 함께 온 가족, 어린아이들까지 처형되며 잔혹함으로 어떤 위반도 억제하려 했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시스템을 놀랍도록 조작해 성공한 여성들의 이야기도 있죠. 록셀라나, 일명 휴렘 술탄은 가장 유명해요. 솔리만 장엄왕의 하렘에서 우크라이나 노예로 시작해 그의 총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세대 만에 노예와의 공식 결혼이라는 전통을 깨고 정식 아내가 됐어요. 게다가 경쟁자들, 심지어 솔리만의 다른 어머니 소생 장남까지 제거해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잇게 했죠.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얻었을까요? 역사적 추측이지만 당시 기록은 솔리만의 비밀 성적 선호를 깊이 알아내 은밀히 레버로 썼다고 암시해요. 본질적으로 친밀함 기반 협박이었죠. 비밀 공개 위험 없이 그녀를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휴렘은 하렘 내 충성 여성들로 첩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쟁자들을 감시하고 타협할 정보를 모았어요. 그녀의 성공은 하렘 여성들에게 성을 단순한 의무나 쾌락이 아닌 완벽히 다듬어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보게 했죠. 성적 비밀 거래는 궁전 내 비공식 경제가 됐어요. 권력자들의 선호, 실수, 취약점 정보는 귀한 상품이었죠. 구역 간 정보 흐름을 통제한 환관들은
최고 입찰자에게 비밀을 팔았고 때론 파벌을 이간질해 이익을 극대화했죠. 우연히 불륜 장면을 목격한 하인은 직접 협박하거나 정보를 팔아 지위를 높였어요. 이 비밀 시장은 궁정 엘리트들 사이 끊임없는 편집증을 낳았죠. 취약함이나 쾌락의 순간이 적의 무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술탄들은 소문 유포자들을 정기적으로 처형하며 통제하려 했지만 보상이 너무 커서 관행은 계속됐어요. 오스만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스캔들들은 하렘에서 새어나온 성적 정보 조각이 점점 왜곡되며 정치적 위기를 일으킨 경우였죠. 미로 같은 복도와 얇은 벽에 궁전 건축은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도청을 쉽게 했고 영리한 이들은 공식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구역 간 비밀 통로를 만들었어요. 오스만 제국의 성관행을 당시 다른 문화와 구별짓는 건 규모나 다양성뿐 아니라 성이 정치적 권력과 얽히는 방식이었어요. 유럽 군주들이 모두가 알지만 못 본 척하는 정부를 뒀다면 오스만에선 하렘은 절대 비밀이자 선전 도구였죠. 공개적으로 논할 수 없었지만 술탄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데 쓰였어요. 이 모순은 정교한 위선을 낳았죠. 이슬람 행동 규범이 최고위층에서 끊임없이 위반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모스크의 설교자들은 간통과 남색을 지옥으로 이끄는 죄라 비난했지만 토프카프 궁전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그 죄들이 충격적 규모로 벌어졌죠. 이런 집단적인지 부조화는 술탄의 권력이 신에게서 온다고 여겨져 그의 행동을 의심하는 게 이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종교의 역할은 복잡하고 모순적이었죠. 궁정 이슬람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경전 해석으론 금지된 관행을 허용하는 창의적 해석을 개발했어요. 성노예 제도는 코란의 특정 구절로 정당화됐지만 오스만의 산업적 규모는 원래 의도를 넘었죠. 일부 술탄은 새로운 성관행이나 특이한 파트너를 도입하기 전 개인 종교 고문과 상의해 원하는 무엇이든 허락하는 파트와를 얻었어요. 이 순종적인 학자들은 적절한 보상만 있으면 어두운 해석이나 의심스러운 역사적 선례를 찾아냈죠. 궁정 내 종교적 부패는 유연한 해석으로 번영한 궁정학자와 이를 배교와 진정한 이슬람의 타락으로 본 지방 독립학자들 간 분열을 낳았어요. 후자가 궁정 관행을 애매하게 비판하다 너무 노골적이면 거짓 혐의로 조용히 처형됐죠. 궁정의 공식 축제는 공공과 사적, 허용과 금지가 극적으로 뒤섞이는 무대였어요. 라마단 금식과 절제의 신성한 달에도 궁전은 하루 금식을 끝내는 밤 축제를 열었지만 종종 새벽까지 이어지는 포도주와 아편낭요로 변질됐죠. 공식 변명은 해질녘 금식이 끝난다는 거였지만 절제의 정신을 완전히 조롱하는 행위였어요. 술탄과 손님을 즐겁게 할 무용수들은 예술 공연으로 시작하다 술의 영향으로 노골적 성적 상호작용으로 넘어갔죠. 젊은 노예들, 남녀 모두 손님들 사이를 다니며 음식과 술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공했어요. 암묵적 이해였지만 절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이런 축제 참여는 엘리트들을 타협적 위치에 놓았어요. 그들 스스로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며 궁정 비밀에 대한 침묵을 강요당했죠. 궁정 낭요에 참여한 비지르는 공개적으로 궁정의 부도덕을 비난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장 기묘하고 드러나는 관행은 정치적 동맹이나 호의를 보여주기 위해 성노예를 선물하는 거였어요. 술탄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보상하려면 자신의 하렘 후궁들을 보냈죠. 자신의 침소를 공유했던 여인들을 이제 소유물처럼 넘겼어요. 관련된 여인들에겐 주인간 물건처럼 옮겨지는 거였고 그들의 감정이나 선호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이게 수혜자와 수여자 모두에게 명예로 여겨졌다는 건 시스템의 깊은 비인간성을 보여줘요. 외국 대사들은 때론 외교 선물로 젊은 노예를 받았고 기독교 국가대표들은 노예제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조심스레 거절하거나 받아들인 후 몰래 해방했지만
많은 이들이 오스만의 우월한 도덕을 자처하며 시스템을 이어갔죠. 인간 몸의 이런 순환은 미모, 성적 기술, 쾌락 제공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계산하는 병렬 경제를 만들었고 복잡한 인간을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축소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우리는 섹스뿐 아니라 절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비인간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세기 오스만 제국의 점진적 쇠퇴는 하렘 시스템의 중대한, 그러나 종종 표면적 변화만 가져왔어요. 유럽 계몽 사상에 영향을 받은 개혁가들은 제국 근대화를 시도하며 궁정의 과잉과 학대 제거를 외쳤죠. 일부 술탄은 하렘 규모를 줄이고 노예를 해방하며 여성에 대한 더 존중하는 대우를 공언했지만 근본적 권력 구조는 1922년 제국 멸망까지 그대로였어요. 마지막 오스만 술탄도 조촐하고 은밀한 하렘이었고 첩 촌추비나토는 술탄국 폐지 후에도 엘리트 터키 가정에서 이어졌죠. 아타튀르크의 터키 공화국은 폴리가미와 노예제를 금지하고 성평등을 법으로 세우며 이 제도를 파괴했어요. 하지만 수백 년 오스만 관행이 만든 문화적 태도는 하룻밤 사이 사라지지 않았죠. 제국 말기 하렘에서 살던 여성들은 새 공화국에 설 자리가 없었어요. 새로운 단원제 기준으론 너무 나이 많고 정규직 기술도 없어 많은 이들이 매춘 또는 자선에 의존했죠. 마지막 궁정 환관들은 특히 비극적 운명을 맞았어요. 하렘이 해체되자 어린 시절 거세되어 평생 사라진 제도에 봉사한 이들은 완전히 소외됐죠. 일부는 옛 관행을 은밀히 유지하는 부유 가정의 가사 노동을 찾았고 다른 이들은 이스탄불 거리에서 누더기 궁정 의복을 입고 구걸하며 폐허가 된 세계의 유령처럼 새 공화국을 괴롭혔어요. 토프카프 궁전 마지막 환관 수장은 1950년대까지 살며 이스탄불의 작은 방에서 극빈 속에 죽었어요. 황궁 출입을 통제하고 수백 명을 지배했던 시절의 추억에 둘러싸여 있었죠. 죽기 직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하렘을 황금시대라 회상하며 자신이 저지르고 당한 공포와 학대를 인정하지 않거나 못했죠. 공화국을 본 하렘 생존 여성들은 다른, 그러나 똑같이 깊은 도전에 직면했어요. 일부는 귀중한 역사 자료인 회고록을 썼지만 많은 경우 저자 스스로 이상화하거나 편집자와 번역자들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내용을 제거해 심하게 검열당했죠. 출판된 회고록과 사설기록 보관소의 원본을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해요. 동성애 관계에 대한 통째로 삭제된 구절, 마약과 술 언급 최소화, 성폭력 묘사를 모호한 어려움으로 순화, 시스템 비판을 잃어버린 전통에 대한 애수로 변형했죠. 이런 역사적 정화는 오랫동안 하렘에 대한 대중 이해를 왜곡했어요. 유럽의 동양주의적 환상이나 생존자들의 자녀 존엄 보호하려던 검열판 회고록이 전부였죠. 최근 수십 년 오스만 기록 보관소 접근과 기존 자료의 비판적 재분석으로 더 정직하고 불안한 그림이 재구성되고 있어요. 이 관행의 유산은 복잡하게 현재까지 뻗어 있어요. 오스만 제국 일부였던 지역에선 여성성, 가족명예, 가부장제에 대한 태도가 그 역사의 메아리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를 사는 이들은 100년 전 제국 관행과 연결짓지 않죠. 서구의 하렘 매혹은 수많은 영화, 소설, 에로틱 환상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 탐구한 잔혹한 현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국적 유혹과 동양의 신비라는 낭만적 버전을 선호해요. 이런 환상은 역사적 피해자와 오스만 후계 문화의 현대인 모두에게 모욕적이죠. 하렘의 성관행을 정직히 연구하는 건 이런 환상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절대 권력이 기본적 인간성을 어떻게 침식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지 인정하는 거예요. 이는 오스만 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프랑스 궁전, 중국 제국 궁정, 미국 플랜테이션도 각기 다른 문화적 정당화 아래 비슷하게 불안한 착취 시스템을 운영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스만 제국에서 권력과 쾌락 명목으로 저지른 잘못을 알았으니. 첫째, 특정 문화나 종교에 대한 현대적 편견을 키우는데 이 이야기를 쓰지 말고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잔혹 가능성은 보편적임을 인정해야 해요. 둘째, 이 역사를 오늘날 존재하는 권력 구조를 검진하는 렌즈로 삼아 무책임한 권력 집중이 종교, 기업, 정치, 가족 맥락에서 취약한 이들을 착취하도록 놔두는지 물어야 해요. 형태는 변하지만 권력자가 권력 없는 이들의 희생으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기본 역학은 비극적으로 여전히 유효해요. 셋째, 이 시스템에서 고통받은 이들의 기억을 이상화하거나 피해자로만 축소하지 않고 정직히 이야기하며 기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문명과 야만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하며 웅장한 건축과 술탄한 시를 낳은 제국이 동시에 체계적 잔혹을 저지를 수 있음을 상기하며 우리 모두의 과제는 학대 가능성을 제한하는 시스템과 가치를 구축하고 육성하는 거예요. 심지어 정상의 권력을 제한하더라도요. 진정한 사회의 척도는 궁정과 정복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는가니까요.